자, 이번 시간은 가치평가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치평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치평가를 왜 해야 되느냐? 앞서서도 뭐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을 거래할 때 이 무형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일단 그럼 무형의 자산으로서 기업 가치라든지 아니면 기술 가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무형의 자산이다 보니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전 거래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제 하는 경우인데 기업에 이제 그 컨설팅을 가보면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이 기업 대표가 자기 개인으로 해서 터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은 법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열심히 해서 기업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 기업으로부터 본인이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터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커를 기업에 이렇게 이전하는 거죠. 이전을 하는데 그 터커에 대해서 기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럴 때 터커에 대해서 기술 가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 같은 경우에 이런 개인 노래 해가지고 터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데 컨설팅을 가면 터커를 기업 이름으로 내야 될까요?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개인 자신의 이름으로 터커를 출원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만약에 과제나 이런 걸로 해서 회사로 과제를 받아서 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낼 필요가 반드시 있지 않는 경우에 또 과제를 할 때도 사실은 그 회사 대표잖아요. 그죠? 회사 대표가 본인이니까 본인 이름으로 해서 터크 내는 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이름으로 터크를 내시라. 이게 왜 그러냐면 법인으로 해가 냈을 때 법인이 청산이 됐을 때는 터크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냈을 때 훨씬 더 활용도라든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냈을 때 나중에 회사가 잘 됐을 때도 활용할 수 있고 회사로부터 공식적으로 특허를 이전하고 그 회사에 이전하고 그 돈을 받는 거죠. 개인이.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나중에 회사가 잘못돼서 청산이 되더라도 이 특허는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거래 여기에 이제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의 담보권 설정 및 투자 유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이나 기술 보증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이럴 때 이 담보권 설정을 위해서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기술 가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물 출자 말 그대로 내가 특허를 출자할게. 그런데 그걸 금액으로 환산을 할 때도 이렇게 기술 가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의 전략적으로 이 기술의 가치, 기술 상품화 또는 분사, 장기 전략적 경영 계획 수립.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전략을 세우려고 보니까 이 전략에 대한 세부 어떤 정량화된 수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때도
기술 가치 평가를 받아서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파산,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 이제 기업이 그 어떤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유무형 자산 중에 무형의 자산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을 때, 그때도 기술가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송할 때, 그때 이제 지식재산권, 뭐 침해라든지 이럴 때 그걸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얼마 가치로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그때도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또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세금적으로 기업 자산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할 때, 이럴 때도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특허들을 전략적으로 냅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를 키우죠. 특허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자산 가치가 커지니까 이걸 전략적으로 문서잖아요. 뭐 특허 출원회가 등록하는 거 한 2, 300 들여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 가치는 몇 억에서 수십억 가치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처음에는 공개를 안 하죠. 어떤 특허는. 그런데 막판에 IPO를 가기 전에 한 2년 후에 간다. 그럼 지금부터 특허를 여러 개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산을 기술 가치 평가를 받아서 회사의 어떤 가치를 확 늘리는 거죠. 근데 회사의 통장에 돈은 없죠. 자산적으로 또 뭐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의 그 M&A를 하기도 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를 제대로 받는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요. 여기에 창업이라는 분야가 결합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렇다고 뭐 외부에 내가 지금 아이디어성 제품인데 이거를 기술가치 평가받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기술가치 평가사의 역량을 가지고 내가 내 아이템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해서 그것을 사업 계획서에 사업 타당성 분석에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 계획서고 사업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 가치 평가 역량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서의 퀄리티, 품질을 보고서 품질뿐만이 아니고 사업 계획서 품질 자체를 기획서라든지 마케팅 기획서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고서 품질을 올리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기업 가치평가는 다양한 용도로 쓴다. 기술 거래 이전, 무형의 이전 거래 아니면은 현물 출자, 전략, 청산, 소송, 세무, 뭐 기타 여러 가지 요소를 쓰는데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냥 사업계획서 문서에 이렇게 프로세스적으로 작성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수예요. 그런데 이런 기업 기술 가치 평가 방법론을 배우고 나서 이것을 내가 응용해서 거기에다가 정성적인 거를 시장 분석을 하고 기술성 분석을 하고 수익성 분석을 하고 사회 공익성 분석을 해서 그런 로열티 기여율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할 거다 하고 사업계획서 사업타당성 분석에 딱 넣고 그래서 우리의 그 아이템의 현재 가치는 얼마고 이게 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가 하더라도 굉장히 허접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서 냈을 때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신뢰가 가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기술 가치 평가사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이면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역량을 평가를 높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치 평가의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어느 걸 대상으로 합니까?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산이 뭐죠? 자산.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거든요. 그게 생산활동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뭐죠? 유무형의 어떻게 보면 역량이죠. 근데 그러한 유무형의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적으로 자산이 4개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하우 관점에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이 4M이라고 하는데 이 4M이 결국은 자원이 돼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죠. 그게 뭐죠?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품,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게 뭐죠? 서비스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파는 거, 재화를 만들어서 파는 거, 그 제품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프로덕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제품과 같이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우리가 그 오토 플랫폼, 뭔가 지식을 제공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를 우리는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 또는 서비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과 무형이 있지만 그 주변에 뭐가 있죠? 밸류 체인이 있죠. 그 자체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죠? 4P나 7P죠. 4P가 뭐죠? 프로덕트, 플라이스, 프레이스, 프로모션. 7P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플러스 피지컬 에비던스, 피플, 프로세스입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고객 가치라고 합니다. 고객한테 제안하는 가치죠. 허엇입니다. 허엇. 그래서 그러한 고객 가치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안에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 이제 무형을 한번 보니까 그걸 우리는 기술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유형과 무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무형을 보니까 유형은 사실은 기업 기술 가치 평가에 있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거는 어, 유형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값으로 매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무형이죠. 그 무형이 뭐냐? 무형을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은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라는 거는 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시장 자산과 하나는 인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기술이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기업 기술 가치 평가 분야에서는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시장 자산이 있고요. 하나는 인적 자산. 그래서 인적 자산은 평가가 가능할까요? 평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의 노하우거든요. 그 노하우를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어떤 무형지라서 이거는 문서화 시키거나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 중에 시장 자산으로서 문서화 시킨 거, 상표,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이런 거는 시장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기업 기술 가치 평가의 대상은 무형의 시장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유형의 인적 자산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까. 그죠? 그건 사람의 연봉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이 기업을 구성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연봉과요. 그 다음에 이런 특허 자산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무형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전의 회계 방식에서는 유형의 자산만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을 해줬고 무형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인적 자산과 시장 자산은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비즈니스가 모두 무형 자산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요소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는 무형 자산이 더 가치가 있게 된 거죠. 유형 자산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가치 평가가 더 앞으로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무형의 것을 유용화, 눈에 보이는 수치화시켜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업 기술 가치 평가를 한다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는 건데 그 안에는 유형과 무형을 같이 평가를 하더라. 근데 유형은 인적 자산으로서 뭐 이런 연봉으로밖에 안 되고 무형의 자산은 이런 그 안에서 시장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기업 기술 가치 평가하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는 건데 그 안에 구성 요소는 시장 자산과 인적 자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장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전부 다 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술 평가에 있어서 위에서 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표로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해서 보니까 이제 그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표현한 게 기술 평가라는 거죠.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으로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떨 때는 등급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땐 점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가치 평가에 있어서 비교 항목이 있는데 비교 항목을 보니까 거래 가능성, 동질성, 사업 주체 의존성, 가치 객관성, 가치 기원, 경제적 수명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평가를 보니까 거래 가능성을 보니까 이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가 비교를 해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모델로서 유형과 무형 자산이 있다고 했죠. 그게 제품에 있어가지고 유형 자산으로 이렇게 하나 제품이나 유형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이라는 무형 자산이 있고 그 기술 안에 특히 인적 자산을 뺀 지적 자산이 있을 때 그 세 가지를 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 가능성으로 봐서는 유형이나 유형 자산은 어떻습니까? 유형 자산은 거래가 가능한데 이 기술, 즉 인적 자산을 포함한 기술은 거래가 곤란해요. 근데 거기서 어, 인적 자산을 뺀 지적 자산은 거래가 가능하더라 이거죠.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서 그 동질성은 이건 동질성 높고 동질성 낮고 동질성 정도 낮죠. 뭐 이거는 동질성이라는 게 이겁니다. 항상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유형적인 부분은 항상 뭐 변함이 없는데 이 기술은 어떻습니까? 지적 자산 이거는 평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적 자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평가를 할 때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할 때 항상 사람의 상상력과 매출 추정, 비용 추정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무줄입니다. 어떨 땐 뭐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어떤 때는 뭐 20억 했는데 어떤 때는 5억밖에 안 되고 3억밖에 안 되고 1억도 안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질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사업 주체 의존성. 사업 주체에 대해서 유형의 자산은 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의존성이 높질 않죠. 그러니까 낮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은 이 사업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회사라든지 아니면 지적 회사 같은 경우 CEO가 그 어떻게 보면 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죠. 이 CEO의 마인드라든지 그래서 CEO가 바뀌면 그 기업의 가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가치의 객관성, 유형자산 객관성이 높은데 아까 말 동질성이 낮아지니까 객관성 정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지적재산권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성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기술가치평가사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협회의 명의로 해서 본인이 수주를 받아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관을 통해서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캐리어가 되면 자신의 이름으로 가치평가서를 발급을 하는데 그 정도 레벨이 되려면 거의 기관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자신의 브랜드가 생겨야 되는 거죠. 퍼스널 브랜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제가 알기로는 이 기술가치평가사가 굉장히 희소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정부 과제를 해요. 정책 과제를 해요. 그런데 가치 평가를 받아오라고 해요. 그런데 기관에서 그걸 어떻게 일일이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가치 평가사 도장 받은 걸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의 지원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특히나 변리사라든지 아닌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이런 사람을 반드시 중간에 넣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1차적으로 검증을 받을 것.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합격하면 그 다음에 이러한 걸 첨부해서 해라. 이런 어떤 프로세스적인 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준비하면 제가 볼 때는 한 5년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만약에 활동을 해서 업력을 쌓으면 자신의 그 어떤 논문과 같이 이런 보고서들이 포트폴리오가 쫙 만들어져 있으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일이 많아지고 그런 포트폴리오가요. 이런 거예요.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이 프로세스를 쭉 거치고 나면요. 별거 없거든요.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 자료 충분히 있으면요. 굉장히 며칠 만에도 만들 수가 있어요. 보고 자료 조사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근데 그 자료 조사하는 것도 다 그 어떻게 보면 그 DB가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가죠. 그래서 처음에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렇지 한번 자기가 포트폴리오도 구성이 돼 있고 자기의 그 DB도 구성이 돼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의 기원. 제품이나 유형자산은 사용 가치가 있죠. 그런데 기술 같은 경우는 사업화 가치, 권리 보호 가치, 노하우 가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은 이 노하우 가치는 없어요. 그죠? 사업화 가치, 수익 가치하고 권리 보호 가치 정도가 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수명은 제품이나 유형자산 별도의 그게 없는데요. 기술 같은 경우도 이게 법적 권리 기간이 없고 경제적 내용 연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 법적 권리 기간이 있죠. 그래서 지적재산권 특허 같은 경우는 지적 재산권이 20년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은 배타적으로 나만 쓰는데 그 다음에는 다 풀어져 가지고 누가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는 70년입니다. 지금 만약에 70년 전에 그런 유명한 사람의 책을요 자기가 번역해서 출간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러한 것을 알면은 비즈니스 기회가 보인다는 거죠. 자, 이 수업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눈 감고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뭐가 있어요? 기업은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로서 그게 유형 플러스 무형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무형 안에는 뭐가 있다? 무형 안에는 인적 자산과 지적 자산이 있더라. 그런데 그 지적 자산은 권리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한 20년 정도 되고, 그리고 이게 평가에 따라서 고무줄 같이 객관성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 객관성을 어떻게든 보완하는 게 이 기업 기술 가치 평가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것을 거래가 가능하고, 그 인적 자산은 거래가 안 가능한데 무형의 자산 중에 IP 이쪽은 거래가 가능하더라. 이거를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창업 쪽을 적용을 하면 내가 그것을 일일이 누구한테 돈 주고 맡길 수 없으니까 내가 작성하자.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사업계획서의 레벨이 달라진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평가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형의 그 가치평가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시장 접근법. 이 글자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 있는 거 벤치마킹해서 현재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나와 비슷한 것이 있다면, 나와 비슷한 시중에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그 안에서 IP, 특허 같은 게 있다면 그냥 보고 차용해서 비교 분석해서 차이점만 적절히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점만 적절히 조정해 주면은 가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시장이 접근한다, 시장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 접근법은 뭐냐면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에 있을 가치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 수익 접근법이 어떤 거냐면 현재 내가 있는 시점에서 그런 업력이 있는 업체들이 있다면은 시장 접근법과 같이 과거에 이 시장이 존재하고 거기에 현재까지 그 성장률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앞으로 사업을 전개를 했을 때 몇 년 후부터 수익이 나고 그때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매출이 얼마가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수익을 내는, 미래에 대해서 현재와 과거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추정하는 게 이게 수익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가치를 그럼 현재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죠. 복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1년 후에는 만약에 그 복리법이 만약에 내 10% 이자를 받는다. 그럼 1.1을 나눠주면 되죠. 그런데 2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1.1에 1.1 하면 1.21을 나눠주면은 그게 현재 가치죠. 그 방법을 우리는 할인율,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고 합니다. 그죠? 그 방법을 써서 현재 가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한 거를, 연도별로 한 거를 present value, PB라고 하고 PV라고 하고, 그걸 다 합한 거를 순 현재 가치, 순현가라고 하죠. 그래서 NPV, Net Present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수익법이고요. 그 다음에 원가 접근법은 말 그대로 원재료, 내가 얼마나 투입이 됐는가, 그거를 원가를 추정해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죠. 그 원가 접근 방법을 보면 기술 개발 비용, 모든 생산 원가, 대체 원가 등 상세한 원가 정보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기술 가치 평가 방법론은 시장 접근법과 수익 접근법과 원가 접근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장 접근법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접근법은 한 5가지가 있고 원가 접근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접근법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냐? 안 그렇다는 거죠. 이 사실 기업 기술 가치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고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접근법을 써서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알아야 되는 게 있고 그 중에 핵심적으로 써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고 지금 오늘은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관점에서 시장 접근법은 이런 게 있고 수익 접근법은 이런 게 있고 원가 접근법은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가치평가 방법론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게 기술 사업화하고 연관해서는 어떻게 접근이 되느냐? 우리가 그 창업적인 기술 이제 사업화 보면 뭐 완성도가 초기 단계도 있고 개발 중일 때도 있고 상용화 단계도 있잖아요. 그럴 때 대체적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뭐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원가 접근법으로 접근을 한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가 접근법으로 하는 건 그냥 제조업에서나 그렇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은 원가라는 게 인건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익 접근법이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 이제 기술 사업화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중일 때나 개발 완성될 때는 개발 초기에는 대체 원가법, 원가 접근법, 그 다음에 로열티 공제법 뭐 이런 게 이제 수익 접근법 중에 로열티 공제법 이런 걸 쓰고 개발 완료 단계에서는 수익 접근법, 시장 접근법을 쓰고 상용화 단계에서는 시장 접근법, 수익 접근법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컨셉을 잡을 때 이렇게 보면 돼요. 크게 원가 접근법, 수익 접근법, 시장 접근법이 있는데 이게 단계별로 그때그때 다르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